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이죠. 이 시간 제가 요일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을 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간에 1차적인 가격 조정 나왔고, 미국 AI발 조정, 그리고 엔캐리성 조정까지 감안하고, 미국 돌아서고 반도체 돌아서는 걸 보면, 일단 반등 나올 가능성 높고, 변칙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최대로 전고점 정도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창피하게 그 다음날부터 폭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어서 참 죄송한데, 당혹스러울 정도라서, 그리고 이틀간의 역대급 폭락입니다. 역대급 폭락인데 그 원인 혹은 상황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너무나 아주 우습게 틀려버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네요. 애초에 기존에 제가 보던 시황 뷰나 전체적인 경기 뷰, 업종 뷰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애초에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를 별로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저는 금리 인하 이코를 경기 둔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먼저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이니까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금리를 안 내렸다는 거는 그동안 시장은 고금리를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재정 유동성 공급이든 이유가 뭐든 간에 고금리를 이겨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이겨내고 경기가 유지되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고금리를 이겨내는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되게 순진한 발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경기가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는 얘기인데,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골디락스? 물가는 적정하게 내려오면서 경기는 좋은 그런 환상적인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건 책에서나 나오고, 역사적으로 한두 번 특수한 상황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그냥 경기 둔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가 경기 둔화 양상이고, 주식의 가격은 결국은 EPS, 즉 이익에 대한 유동성, PER, 이게 돈이잖아요. 그죠? 이 유동성의 함수로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PER이 이제 유동성을 금리가 높으면은 PER이 기본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주가의 멀티플을 낮게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주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를 내리는 상황은 결국은 이익이 깨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익이 충분히 깨지고 나면 일정 이상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에 잠재 성장률 이하의 금리로 내려간다. 그럼 돈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EPS가 까먹는 걸 상쇄할 정도로 주가의 상승을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금리 인하기 초입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고 기대하시는데, 그건 충분한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금리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빠르게 내려왔다는 거죠.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경기가 둔화 악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 내년도 연초,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어쨌거나 바이든이 2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후보도 해리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대통령이 바뀌어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그와 관련한 관료들이 했던 정책들 중에서 뭔가 골마 있던 것들이 터트리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내년도 연초 상반기까지 항상 보면은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반기부터 좋았지.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구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제 큰 뷰예요. 큰 뷰 안에서도 이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빠그러졌어요. 이유는 몇 가지 복합적인데, 예를 들어 AI에 대해서도 전 뭐 사실상 제가 거봐 내 말이 맞지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AI 계속해서 여러분은 킬러 컨텐츠 없다. 네, 킬러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회의론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이 AI가 결국은 지금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괜찮다. 전 지금도 엔비디아를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진 않아요.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려왔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전에는 엔비디아를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100 이하까지 내려왔으면 다른 거 사고 살 거 없으면 엔비디아 여전히 관점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나머지 AI 산업이 돈을 못 버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AI 때문에 막 뭐 붐업됐었는데 우리나라 제가 AI 보고 함부로 반도체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핵심적인 종목 정도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팔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볼 거 없다. 제가 애초에 하이닉스 한미 정도는 볼만하다고 했는데 엔비디아도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이건 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도 AI에 대한 버블에 대한 논쟁도.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좀 안정화될 수 있어요. 왜냐? AI로 시대가 가고 있는 건 다름없고, 그리고 그로 인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 컨텐츠가 없으니까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가고자 하는 길이니까 가긴 갈 거예요. 장기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4.3까지 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확 꺾여버렸고, 그리고 S&P 글로벌 제조업도 확 꺾여버리고, 뭔가 경제 지표들이 빠르게 팍팍 꺾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실업률 4.3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케인 때문에 0.2 정도가 아마 0.3 정도를 허리케인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서비스업 데이터나 이런 건 괜찮단 말이에요. 미국은 결국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업 기반이니까. 요거 걱정. 이 고용, 경기 급냉에 대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급냉에 대한 걱정 요거 2개. AI 하나, 그 경기 급냉 2개, 거기에다가 엔캐리 청산. 이건 엔캐리 청산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엔캐리 청산. 이게 제일 컸던 건데, 제가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컨텐츠를 올리고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김동현 TV.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엔화의 슈퍼 약세가 꺾인 시점이 7월 11일이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미국의 AI 빅테크주들이 꺾인 시점이다. 그리고 6월 말부터 미국의 지급준비금, 이거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려요. 지급준비금이 슬슬 낮아지고 있고, 미국의 3분기 채권 발행 스케줄이 약화됐다. 오히려 기존의 계획보다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재정 유동성 공급 규모를 줄이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고, 그 유동성 줄이는 환경에서 엔화 초약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AI 꺾이고, 비트코인도 여기서 다 변곡점 나왔거든요. 이건 신호는 다 조정 신호가 이미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엔캐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엔화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증폭제가 빡 돼버린 게 일본의 BOJ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금리 0.25% 인상. 근데 일본 금리 많이 못 올립니다. 이것도 BOJ 부총재가 나와서 금리 이제 안 올릴 거다. 여러분, 일본은 금리를 지금 많이 못 올려요. 재정 악화돼요. 그냥 이건 신용만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에 경고를 준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다 지금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오히려 경기 악화로 가는데 일본 혼자 계속 인플레로 갈 수는 없어요. 일본이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금 찌꺼기를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여튼 0.25%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트리거가 된 건데 그러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시장이. 엔캐리도 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상 내용은 이제 엔캐리 청산 물량이라고는 하나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매물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커져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저는 아니 돈 있으면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유지하셔야 되고 조선주, 화장품주 이런 거 먼저 사야 된다. 좋은 거 먼저 좋은데 갑자기 수급 때문에 떨어진 거를 사야지 뭐 많이 떨어진 거 사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 라이브를 통해서 드렸는데 금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의 급락이 어느 수준이냐면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낙폭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먼데이.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사실상 단기 변동, 이틀간의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이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팬데믹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이 얘기 뭐하러 하냐. 지난 월요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왜 이 상황을 알아야 되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 포지션 알죠? 화장품, 조선 뭐 이런 거 계속 매수 관점 그 종목으로 그냥 하세요. 지수는 어차피 안 좋아. 시황은 어차피 안 좋고 예, 업종 종목 좋은 것만 하세요. 많이 떨어진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 반도체 좋게 안 본다. AI 그렇게 거품이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해왔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 수 없었지만 우리 뭐 회원님들이나 현금 있는 분들은 저는 막 사라 그랬어요. 아 사세요. 이럴 때 안 사면 먼저 사. 뭐 나중에 사세요. 보고 사세요. 기회가 안 와요. 아니 금융위기급으로 팬데믹급으로 떨어졌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궁핍한 거예요. 아니 이런 급의 하락이 나왔는데 무슨 엔캐리 청산 고작 이거 가지고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금융위기는 뭐예요? 월스트리트가 멈춘 거예요. 금융시장이 곧 신용시장이죠. 금융신용시장이 멈춰버렸잖아요. 뱅크런 나오고 은행이 망할지 몰라. 저 은행이 망할지 모르니까 내 돈 받아와야 돼. 저 나라가 망할지 모르니까 저 나라 채권 사주면 안 돼. 이게 금융위기였고 재정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멈췄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을 못 찾을지도 몰라. 저 은행 망할지도 몰라. 이거였다고요. 금융위기는. 팬데믹은 뭐예요?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경제활동 하지 마세요.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메인스트리트, 즉 경제활동이 멈춘 거예요. 이 급으로 떨어졌다니까? 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없었어요. 엔캐리 청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유로 갖다 붙이지만 엔캐리 청산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아무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고 엔캐리가 자극돼서 엔화가 되게 몇 바퀴가 승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제로금리, 미국이 5.5% 금리 돼 있는데 제로금리로 엔화 빌려서 미국 채권 투자했죠. 채권은 작년에 많이 청산됐어요. 미국채 쪽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다시 또 빌려서 또 엔화를 다시 빌려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몇 바퀴가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2.5%가 인상된 게 2.5%가 아니라 그렇게 승수를 많이 돌린 자금들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5%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자금들이 왜냐하면 가장 그 낮은 데서 물을 길러 오던 게 바로 엔화 자금인데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제일 작았던 돈이 엔화 자금인데 그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전부 다 돌아가진 않아요. 일본 자금들이 나갔던 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게 레버리지로 몇 배씩 돌아가다 보니까
이 0.25% 인상이라는 데미지가 크게 와닿으면서 도미노로 쫙쫙쫙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알고리즘 매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자산 좀 큰 분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넣어보면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뭐 한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억 단위 호가를 넣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이건 뭐지? 없던 호가가 내가 주문을 탁 넣는 순간 생겨요. 매수 호가 같은 게 전혀 없다가 한 10분 동안 조용하던 호가가 내 손으로 한 1억, 2억짜리 주문을 탁 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생겨요. 그게 알고리즘 호가 플레이예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지금 횡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무위험 트레이딩 로직이 쫙 짜져서 그 개인들의 주문들을 중간에 뺏어 먹는 주문들도 많고 여튼 시스템 트레이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여러분 젠가 같은 거 이런 쌓기 게임 있잖아요. 그 레버리지를 이렇게 몇 층으로 쫙 쌓았는데 그 하나가 탁 무너지니까 위에서 와라락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폭탄 매물들이 나와 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탁 빠지니까 자동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매물이 이번 금요일, 월요일에 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CFD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신용하지 마세요. 선물 옵션 개인 투자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맨날 여러분들께 주의 경고해드리는 게 이런 거는 한 방에 이제 다 아웃된 거예요. 예, 이거 뭐 선물 옵션 뭐 혹은 증거금률 좀 뭐 담보 비율을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한 방에 아웃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들도 아마 나가리 집에 가야 되는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운용사들도 많이 이번에 쏟아내질 거고 원래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한번 전사자들이 확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이 사태는 예상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전 이 정도일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뭐 상황은 다 알고 있던 상황들 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미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빅스 지수인데요. 이거 빅스인데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2021년도 있죠. 2021년도, 2022년도 이 금리 인하 구간에서 빅스 해지가 안 먹혔어요. 빅스 해지 걸었던 사람들 다 아웃됐어요. 왜냐면 그때 빅스 안 올라갔어요. 뭐 보시다시피 빅스 뭐 35도 쉽게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갔냐면 65까지 갔어요. 65까지 가서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빅스 35 이상에 사면은 거의 승률이 8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5 갔다 내려왔으니까 이 이상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쉽게 안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쉽게 안 나오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 내용도 없이 이 정도의 알고리즘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하반기 연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지금은 별 문제 아닌 걸로 변동성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이즈들이 생겨서 뭔가 시장에 또다시 균열이 생겼을 때 이런 무지막지한 물량들이 앞으로도 몇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시세를 보면서 저는 이거 예전에는 이게 금융위기 팬데믹급이었는데 이건 별것도 아닌 엔캐리 청산이라는 그냥 수급적인 이유로 이렇게까지 발동한다고? 셀온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야, 이거 앞으로 험난하겠다, 시장, 당분간.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걱정하시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전략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얘기했던 뭐 저 위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냥 공연불이 돼버렸고 여기서 요만큼 갈 수 있다. 이거는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자,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는 한 요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출발이 여기가 된 거죠. 여기가 출발이 돼서 뭐 요 정도 반등은 일단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이거는 이상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상한 하락을 일단은 수습하는 정도까지는 나올 텐데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중요한 건 더 갈 수 있느냐. 더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밑에서 변동성이 오히려 이만큼 나와버리기 때문에 반등의 힘을 여기다 다 써버리는 게 되죠, 시장이.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700대 저항. 시장 지수는 2700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까지는 뭐 주초에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것도 겁낼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출렁해도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한 9월 18일이 FOMC고 추석 있고 뭐 8월 말이나 9월 첫 주 정도까지는 일단 최소한 바로 막 이처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반등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나 이 문제가 이번에 나온 이 알고리즘 변동성이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별 내용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소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N캐리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움직였다. 물론 N캐리가 우스운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풍성한 그 저수지에서 끌어다 쓰던 물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우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심각한 경기 내적 요인이나 월스트리트 쪽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변동이 생긴다는 건 앞으로 연말 내년도 가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생겼을 때 그리고 이번에 증시 변동성이 팡 생기니까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게 팍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뭐 정크 등급 이하의 회사채 금리 같은 게 지금 막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주 상황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인 파생된 위험 같은 것들이 생길지도 모르니 올라가면은 좀 팔아놓고 기다리는 이런 식의 대응을 당분간은 좀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제가 볼 때는 한 8월 말 내지는 9월 초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황은 그렇게 일단은 이 급락 상황에서의 전략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애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그냥 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과매도라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저는 어차피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을 권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HBM3 뭐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것도 그냥 엔트리급으로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적자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가겠죠. 파트너십을 같이 가져가겠죠. 하이닉스는 3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주도주 일단 낙마예요. 근데 리바운드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지금 200일선까지 찍는 상황이 됐고 실적 괜찮기 때문에 120선 복원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이닉스 같은 거 이렇게 20만 원 뭐 이렇게 수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고 반도체 나머지 소부장들은 당분간 뭐 힘 없어요. 여전히 저는 AI 보고 반도체 사자는 주의가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HBM 관련한 몇몇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다가 HBM 약해진다 싶으면 다 매도 이쪽이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들어가던 거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1인데 HBM이 메모리인데 거기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를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밥값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인데 2위인 SK 하이닉스가 다 잡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걸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로 그렇게까지 환호할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전체 외형, 반도체 외형 커지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가겠죠. 당분간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 인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반도체는 괜찮아요. 금리 인하기에는 반도체 사야 돼요. 오히려 레거시 메모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삼성전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무 낮게 던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주 여전히 좋죠. 조선주 여전히 좋고 조선주 같은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조정 같은 거 나올 땐 조선주나 뭐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네, HD 한국조선은행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나빠지면은 제일 좋은 걸 사야죠, 당연히. 이게 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고 싶었던 게 갑자기 여기 왔어. 이거 대찬스죠, 여기가. 돈 있었으면 무조건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좋았던 거 뚝 떨어진 거 이제 바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론 아모레 쇼크예요. 아모레 한 몇 달 걸립니다. 거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아모레 몇 달 걸려요. 중국 부진이 생각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이 3분기까지도 중국은 별로일 거다 했지만 미국 괜찮으니까 실적은 저점 피크 쳤겠지만 주가는 당분간 못 올라오니까 아모레는 좀 재미없을 거지만 나머지 미국향 인디 뭐 이런 애들 다 괜찮아요. 화장품 조선이 지금 업황이 제일 좋고 그리고 방산과 전력도 여전히 뭐 쏘쏘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섹터 개선이 유지되는 거고 내러티브형은 지금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바이오 가지고 몇몇 종목으로 내러티브형 시세를 주고 있죠. 내러티브로 갔던 뭐 반도체 관련한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거 다 깨졌죠. 전부 다 깨졌어요. 왜냐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면 역실적 장세라고 봐요. 역실적.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실적이 둔화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가 선별적으로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충분히 지나갔을 때 이제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면은 이제 금융장세로 가는 거예요. 금융장세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내러티브형 주식들이 확 올라와요. 그때 되면 뭐 2차전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고 바이오도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테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시점은 전 아직 아니라고 봐요. 근데 바이오가 내러티브형으로 지금 막 움직이거든요. 바이오 지금 움직이는 거 다 실적 아니에요? 없어요. 셀트리온 정도 실적 나왔지. 다 내러티브형이거든요. 내러티브형은 차트 깨지면 팔아야 돼요. 차트만 보고 하세요. 그냥 바이오는. 그리고 지금 좋은 실적인 화장품이나 조선이나 뭐 전력망 방산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보다는 당분간 여전히 더 잘 버틸 거고 시장을 8월 말까지 본다면 그런 주식들 8월 말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그 상단에 갔을 때는 이번 장이 좀 이상하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풍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위에서는 챙겨놓고 뭐 이런 정도 관점으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급락장을 제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뭐 같이 맞은 상황이 됐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조선 제가 강조드렸던 화장품 빨리 회복했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올라가면 한번 챙기고 시황 또 한번 지켜보고 이런 박자로 가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올해부터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하면은 현금을 한 30% 정도만 하반기에 대비해서 만든다 정도의 관점을 계속 견지하고 봅시다. 시장의 진바닥, 재상승, 대재상승 이런 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각계격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